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수입니다. 우리가 공론장을 위한 조건과 과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사회와 국가의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기본적인 틀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좋은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산업사회로부터 디지털 정보사회 또는 생성형 AI 시대, 또 어떤 분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복잡한 말들을 쓰면서 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산업사회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런데 그런 시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몇몇 그 기술만 바뀌는 게 아니라 국가와 시민사회 또 심지어는 사람들 간의 관계조차도 다 바꾸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농업사회에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모든 사회 구조라든가 인간관, 세계관 이런 것이 전부 바뀐 것처럼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변화의 한 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놀라운 변화가 시민사회와 국가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잘 포착을 해야만 우리 시대에 맞는 활동을 제대로 해낼 수가 있고 또 공론장도 우리 시대에 맞는 공론장을 제대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사회와 국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이렇게 변화되는데 이렇게 상황과 조건이 변화되면 우리의 의식과 사고와 관행도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들이 아직도 상황은 놀랍게 변화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전 사고에, 낡은 사고에 갇혀있는 부분은 없는가 라고 하는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해가 잘 가셨을 것 같고요. 오늘은 사회와 국가의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나요? 여러분, 사회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건 느끼시겠죠? 저는 그 첫 번째가 산업사회가 이제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의 생산 방식이 근원적으로 변화하고 있죠. 산업사회에서는 노동력이 부의 원천이었었다면 디지털 정보사회에서는 기술과 정보가 부의 원천인 시대가 됐잖아요. 세계에 내놓으라는 대기업들이 이제는 제조업, GE나 GM이나 이렇게 자동차 만들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은 소위 빅5,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애플, 엔비디아, 이런 전부 디지털 정보와 관련된 회사들이 세계 부의 상당량을 생산해내잖아요. 이렇게 부의 생산 방식이 근원적으로 바뀌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산업사회에서는 우리가 고용을 통해 가지고 수입을 얻었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사회가 되면서 해고라든지 실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일반화되고 그에 따라서 삶의 위기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되죠. 점점 가속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용 기회라고 하는 것이 전보다 훨씬 더 좁아졌죠. 그래서 요즘에는 대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갈 곳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럴수록 경쟁은 가속화되겠죠. 작은 일자리를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도 그만큼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산업사회, 산업혁명 이후에 한 200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산업사회가 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사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환경오염이라든지 기후위기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부작용을 지금 낳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들 일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대가족에서 살다가 산업사회에는 소위 말하는 4인 핵가족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의 35% 이상 혼자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핵가족을 넘어서 핵개인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개인이 일정한 정체성, 노동자면 노동자로서의 정체성, 이렇게 한 개인이 동질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다양한 구성적 주체, 여기서 말하는 구성적 주체라고 하는 것은 다면적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면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빨강색이 나오기도 하고 노란색이 나오기도 하고 검정색이 나오기도 하는 이런 구성적 주체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개인화된 사회가 되면서 가치 판단과 결정이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개인이 삶의 모든 결정과 책임을 스스로 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훨씬 더 자유로워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부담이 훨씬 더 무거워졌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전에는 대가족께서는 대가족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이제 삶이 이루어지고 돌봄이라고 하는 것도 이루어졌잖아요. 그런가 하면 핵가족은 핵가족 안에서 서로 친밀성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돌봄도 이루어지고. 그런데 이제는 혼자서 자기 결정을 하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돌봄이 굉장히 약화됐죠. 그러면서 삶의 위기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또 불안과 위기의식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성과 정보 중심의 사회가 되면서 삶과 생존 방식이 다원화되고 다양화되고 복잡화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양태들이 다 제각각이죠. 그래서 일반화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념이라든가 어떤 하나의 가치로 사람들을 묶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진보네 보수네 이렇게 사람들을 둘로 묶어낼 수 있나요? 묶어낼 수 없어요. 10명이 모이면 10명의 색깔이 다 제각각입니다. 기존의 산업사회가 노동과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축으로 형성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이념이 만들어지고,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이 만들어지고, 또 조직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위계를 만들고 질서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변화된 사회, 디지털 정보 사회,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단일한 이념이나 조직이나 위계를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게 됐죠. 오히려 그거보다는 매 순간 우리가 마주치는 사건, 사안이 훨씬 더 중요해졌고, 사람들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도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만남보다는 그때그때 상황과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하면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네트워크는 언제든지 또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기존처럼 위계적인 사회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로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가 SNS에서 누가 사장님이고 누가 돈이 많은지 누가 지식이 많은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사회적인 놀라운 변화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과 정보, 다양성과 차이가 중심인 사회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우리가 그 변화를 온몸으로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회적인 변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늘 그렇게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국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산업사회에서는 국가의 기능이 분명했었죠. 국가라고 하는 것이 경제발전을 촉진을 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부국강병을 통해 가지고 국민을 보다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국가의 미션, 국가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죠. 경제발전, 민주화를 국가가 추동했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공장을 짓고,
그리고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러면서 국가를 안정화시키고 이런 일들을 이제 산업사회에서 국가가 주로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도 역시 똑같은가요? 디지털 그 정보사회가 되면서 국가의 기능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물론 국가의 기능이 변화된 것은 디지털 사회만으로 변화된 건 아닙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 기능이 사실은 변화되었습니다. 큰 변화는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지구화 과정을 통해서 국가 안에 있었던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화되고 그리고 금융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자본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만큼 국가의 자율성은 상대화되는 그런 경험을 이미 한 차례 겪었고 지금은 그 위에 디지털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충격이 국가에도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 정부가 하는 일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떤 일들을 하는지. 국가가 하는 일이요. 옛날처럼 큰 공장 짓고, 그 다음에 국민들 교육시키고, 그리고 국민들 동원해가지고 노동력을 확보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국가라고 하는 것이 매일 TV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디지털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하면은 첨단 기술을 확보할 것이냐, 확보하도록 지원할 것이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이 놀라운 변화 속에서 국민들이 뒤떨어지지 않고 생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돌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국가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기술 변화와 국제적 경쟁력 유지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사회적인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것. 이 놀라운 변화 과정 속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것이냐.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람을 어떻게 길러낼 것이냐. 어떻게 교육하고 인력을 개발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데이터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라든가 또 특히나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인간 윤리에 관한 문제 등등도 발생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또 법과 제도로 규제할 것이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디지털 리터러시로부터 소외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정책 과정에 포용할 것이냐. 이런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산업사회로부터 디지털 정보사회로 사회가 전반적으로 변화되면서 사회 자체도 변화의 도가니 속에 있지만 국가의 기능과 역할도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거죠. 이 변화에 제대로 적응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국가와 사회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봅니다. 사회와 국가 간의 관계도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국가가 절대적인 우위에서 사회를 조직하고 사회를 활용하고 국가의 안정과 부를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는 방식이 핵심적이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되는 거죠. 국가 역량 자체가 상대화됐습니다. 이전에는 시민사회 역량에 비해서 국가 역량이 압도적이었다면 지금은 완전히 역전됐죠. 시민사회의 역량이 국가 역량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런 변화와 위기는 국가 혼자만이 해결할 수가 없죠. 또 시민사회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후변화 관련해 가지고 국가가 이 문제를 혼자서 예산을 써가지고 해결할 수 있나요? 인구절벽 해결할 수 있나요? 어느 것 하나도 국가 단독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 단독으로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직면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시민사회가 서로 힘과 지혜를 합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전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국가 중심적인 사고의 한계로부터 벗어나야 되죠. 그래서 국가와 시민사회가 수평적인 파트너십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인과 노예 관계에서는 제대로 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어렵잖아요. 협조는 이루어질 수 있죠.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코오퍼레이션, 서로 주체와 주체 간에 맺는 긍정적인 관계를 우리가 협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두 주체가 상호작용을 해야만 협력이 가능해지고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세상은 이미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국가 중심적인 사고로부터 국가도 또 시민사회도 완전히 탈출하지 못한 불일치 모순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직면한 굉장히 중요한 과제도 이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어떻게 주체와 대상 관계로부터 주체와 주체의 관계로 관계를 전환할 것이냐, 그리고 그 관계 맺기도 수직적인 관계로부터 어떻게 하면 수평적인 파트너십 관계로 전환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주의에 기반한 온갖 제도와 습속으로부터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기존의 산업사회가 갖고 있었던 아까 말씀드린 이념과 조직과 위계에 기반한 삶의 패턴으로부터 네트워크화된 인간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데, 아직도 이전과 같은 산업사회 방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전통적 가치와 권위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단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사회가 이미 바뀌고 있죠. 동일성과 통합성 중시에서 다양성과 차이를 중시하는 사회로 이미 전환되었습니다. 이념과 가치 중시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정적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면, 지금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양성과 차이가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갈등을 어떻게 생산적인 에너지로 활용할 것이냐, 전환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시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이전에 갖고 있었던 사고와 관행에 대해서 하나씩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사고와 관행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습관과 풍속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계속되는 패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각각은 이전에 어떤 시점에선가는 필요했기 때문에 생겼던 것이죠. 예를 들면 사회적인 위계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생겼겠죠. 조직 중심의 사고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낡은 것이 됐지만 이전에는 산업사회에서 생산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그것이 낡은 것이 돼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시대가 바뀌고 과제가 달라지면 우리의 사고와 관행도 바꿔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꼼꼼하게 검토해야 될 우리들의 낡은 관념과 관행은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요, 엘리트주의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국가의존적인 태도와 관행, 세 번째는 권위주의적인 사고와 태도, 네 번째는 연고주의적 태도와 사고, 마지막으로는 집단주의적인 사고와 행동,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부분이 왜 이게 낡은 사고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가 되시죠? 네. 오늘 강의가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